예전에 아빠들은 왜 주말에 항상 누워 있을까? 왜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를 먹어보니 그 이유를 알겠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살아도 크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곳도 없다. 나는 비록 새우 쪽잠으로 충전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넓은 가슴으로 어깨 쫙 펴고 고개 숙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의 삶인 것 같다. 대한민국 모든 가장들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힘들지, 고생했어, 고마워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꼭 건네주세요. 그게 남자들에게는 가장 눈물 나는 소중한 한마디니까요. 여기는 단원 FM 88.7MHz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이고 저는 진행자 이성룡입니다.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완연한 봄 날씨인데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길고양이 밥자리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 밥을 챙겨주시는 캣맘님들과 밥을 주지 말라는 분들 간의 분쟁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이런 길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저희 길지사가 앞장서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길지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입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봄봄봄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모든 집사가 알아야 할 고양이 필수 상식 탑5입니다. 우리 고양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진짜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첫 번째는 고양이의 감각세계, 우리와는 다른 그들의 세상. 놀라운 감각 능력, 사람보다 6배 민감한 청각, 또 어두운 곳에서 6배 잘 보는 시력, 진동, 초음파 감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큰 소리, 갑작스러운 소음 피하기. 고양이는 큰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강한 향수, 방향제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양이의 수분 섭취. 물 안 마시는 게 아니었다. 알아야 할 수분 상식. 고양이의 필요 수분량은 체중 1kg당 60mg이라고 하고요. 습식 사료는 부족한 수분을 채워줄 수 있답니다. 물그릇 위치와 종류의 영양, 효과적인 급수 방법은 분수형 급수기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그릇은 여러 곳에 배치하고 깨끗한 물로 수시로 교체해 주시고요. 세 번째, 스트레스 신호 읽기. 우리 고양이가 보내는 SOS. 주의해야 할 고양이의 행동 변화로는 과도한 그루밍, 털 뽑기와 식욕 변화, 체중 감소, 또한 화장실 실수 증가 등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일상 루틴 유지하기, 또 안전한 휴식 공간 제공하는 게 중요하겠고, 심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수의사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올바른 장난감 선택,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장난감 선택 기준으로는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이 없는지, 또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재질인지 등등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천하는 장난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낚싯대용 장난감과 터널, 박스, 놀이용품이 있고 캣닙 인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별 맞춤 케어, 연령대별 달라지는 관리법입니다. 키튼 1년 미만 고양이는 하루 3, 4회 급여하며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 이때부터 사회화 훈련 또한 시작하는 때입니다. 어덜트 1년에서 7년,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시작하고 체중 관리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니어 7세 이상인데요. 6개월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관절 건강 관리와 노령묘용 사료 전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고양이 필수 상식 탑5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먹냥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탑5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오메가3. 오메가3는 항염증 황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피부, 심장, 신장, 관절, 전신, 면역력에 좋다고 합니다. 다만 고칼로리라서 남용은 금물이고요. 뚱냥, 뚱멍이들에게는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을 통해 장내 세균총이 정상화되면 장뿐만 아니라 피부, 구강, 알러지, 뇌 건강에까지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밀크시슬, 담즙 배출 기능 및 간의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우루사를 많이 먹이시는 것 같은데요. 우루사보다는 밀크시슬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코발라민. 코발라민은 적혈구 생성, 소화기능 개선,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른 영양제들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참 좋은 영양제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클로코사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클로코사민은 관절과 연골의 항염작용과 윤활작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양멍이들에게 익숙한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 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한 번 먹이면 최소 6주 정도 급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의사가 추천하는 양멍 첫 건강검진 탑6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5세 전후로 추천을 드리고요. 첫째, 기본 신체 검사, 체중, 체온, 혈압,
혈당, 호흡, 심박, 구강, 슬개골, 거미경 검사 등을 합니다. 기본 신체 검사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CBC 검사인데요. CBC 검사는 빈혈, 염증 수치, 혈소판 수치를 보는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종합 혈청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혈청 검사의 비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해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최소 간 수치와 신장 수치라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스 전해질 검사. 체내의 혈액 산성도, 나트륨, 칼륨 염소 등 혈액을 이루는 주요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엑스레이 검사. 두부, 머리에서 꼬리까지, 그리고 흉부와 복부, 사지 골격을 체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복부 초음파 검사. 복부 내 여러 장기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렇게 고양이 필수 상식 탑5와 꼭 필요한 영양제 탑5, 그리고 첫 건강검진 필수 항목 6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양이,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해주고 필요한 영양제를 섭취해주는 것이 우리 고양이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김희재가 부릅니다. 사랑아 제발.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 또 견딜 수 있게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가슴이 아팠어 밤이 되면 더욱 그리워서 더 그래 이별하는 감기처럼 몸살도 나나봐 보고파서 병이 심해져 약을 먹어도 안 돼 병원에 가도 안 돼 먼 놈의 사랑이 왜 이리 독한 거야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 또 내가 견딜 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 또 살 수 있게 약을 먹어도 안 돼 병원에 가도 안 돼 먼 놈의 사랑이 왜 이리 독한 거야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 또 내가 견딜 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 또 살 수 있게 사랑아 제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줘 나를 너 없이 또 살 수 있게 길고양이 100만 마리 시대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아진 만큼 주민들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생의 존재로 보호해야 한다는 측과 소음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로 골칫거리로 바라보는 측이 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 캣데디가 있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잇따르는 민원에 저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고양이에 관해 수용이냐 방목이냐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길고양이 갈등은 결국 사람 간의 고소전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캣맘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캣맘 자신이 설치한 고양이 집을 철거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이 캣맘이 화단해 놓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마음대로 처분해 캣맘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관리소장은 민원이 들어와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사과를 거부했고 결국 캣맘이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나뉘고 있습니다. 보호하자는 입장에서는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보살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고작 3년이고 최근 3년간 로드킬로 죽은 수는 7만 마리가 넘는데요. 길고양이가 도시에서 찾은 먹이와 물은 몸에 좋을 리 없고 음식물 쓰레기와 오폐수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길고양이도 처음부터 길고양이가 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길고양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하십니다. 많은 동물 중 고양이만 지원하거나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길고양이가 차 본넷을 긁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허다하다고 불평한다고 합니다. 동네가 주택가에서 밤마다 길고양이들이 몰려들어 우는 소리에 잠을 설칠 지경이라며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찢고 파헤쳐 골목마다 악취가 난다고 불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정된 급식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급식소에서 아이들이 밥을 정기적으로 먹으며 또한 캣맘 캣데디 분들이 중성화 수술을 병행하신다면 이런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길고양이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더라도 대부분 처벌이 약하며 아주 드물게 동물보호법 적용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을 살펴보면 길고양이 학대법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고 있죠. 실제로 지난해 4월 길고양이를 괴롭힌 60대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자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길고양이 사료에 쥐약을 넣거나 돌팔매질 등을 2년간 매일같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건 피를 흘리거나 사체로 발견되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유기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 보호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길러져온 개와 달리 영역동물로 일정 서식지에서 오랜 세월 자생해온 동물이기 때문이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길고양이에 대한 관리나 처분은 지자체 소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길고양이와 관련한 민원을 줄일 자구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천안시의회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은 재상정될 예정이고요. 부산시의회는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공사업체가
부산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하기 전 길고양이의 이주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의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2013년 서울시 강동구가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여러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급식소를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한다거나 방치된 사료에 벌레가 꼬이는 등 관리 부실했다는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식소를 관리하시는 우리 캣맘 캣데디분들이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부평구는 시범적으로 작년에 모 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해서 운영한 후 주민 의견을 물어본 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아 올해 몇 개의 구 지정 급식소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길고양이 사료 급여 방법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죠. 자동차 밑과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밥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하기도 했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밑,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는 가급적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성화 수술 효과 놓고 감는 을박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길고양이 개체수 확산을 막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데요. 그러나 TNR,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영역동물인 길고양이를 군집별로 70% 이상 중성화해야 하고 매년 15%를 추가로 중성화해야 개체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의견 때문인데요. 여기에 국내에서 진행하는 중성화율은 해당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죠.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한 마리당 포획, 수술, 방사까지 약 20만 원이 들기 때문인데 따라서 많은 동물 중 왜 유독 고양이에게만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하고 방사하는 게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영역별로 개체수를 파악하고 그 주변 환경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길고양이는 폭염과 흑한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학대 범죄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혐오를 넘어 이해가 동반되는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이혼할 시, 부부가 이혼할 시 반려동물 분쟁이 증가하는데요. 그러면 이혼했을 때 법적 권리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최근 영국에서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인 심프슨 밀러는 최근 이와 관련된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혼과 반려동물이라는 검색어가 지난해 6월 이후 15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요. 심프슨 밀러의 가족법 파트너인 로레인 하비는 반려동물 분쟁이 늘어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구매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며 이혼 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이 선물로 받은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다소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반려동물의 구매자,
등록자 그리고 유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을 기준으로 소유권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 양육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의 공동 양육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양측이 동의한 협정서를 작성해 방문권과 비용 등을 명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협정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이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실행된다고도 합니다. 영국 내 이혼 시 반려동물 분쟁의 증가와 관련된 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는 이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의 소중함이 커지는 만큼 법적 대응 방안도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떠할까요? 한국의 법률에서는 반려동물 역시 재산으로 간주됐는데요. 이는 민법 제98조에 따른 재산의 개념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혼 시 반려동물의 소유권 문제는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대우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반려동물의 소유권 분쟁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혼 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매 증명. 반려동물의 구매자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구입, 영수증, 병원 기록 등이 그 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양육 기여도.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기여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료, 의료비, 기타 유지 비용을 지불한 기록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반려동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양육의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법원이 반려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법원에서도 반려동물 분쟁이 늘어나면서 판례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반려동물의 양육권 문제를 다룬 첫 사례를 판결한 바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반려동물의 소유권과 양육에 관한 상세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양측이 합의한 공동 양육 계획을 수용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소유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것이며 법적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법적 시스템도 점차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반려동물 분쟁을 다툴 때 법적 측면과 실질적인 양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법적 기준이 명확화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상 부부가 이혼할 시 반려동물 소유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무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이번에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바로 반려동물 안락사, 생명윤리의 딜레마라는 주제입니다. 아밀로이드증으로 죽어가는 고양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보호자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보호자는 길에서 발견한 아픈 고양이를 구조해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들였지만 결국 몇 달 만에 고양이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며칠마다 반복되는 수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져 수의사도 조심스럽게 안락사를 언급했지만 보호자는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양이의 생명을 놓지 못했는데요. 과연 고양이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 그만 편안해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힘을 다해 삶을 붙잡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그 답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사를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입니다. 하지만 말이 없는 동물의 안락사는 결국 인간의 판단에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 반려동물 안락사가 지닌 가장 큰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맹견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6조에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6항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외에 우리나라 동물법은 안락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물을 안락사시킨 경우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즉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동물단체에서 보호동물들에 대한 안락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보호소에 장기간 입소된 동물, 입양이 불가능한 동물,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것인데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인 동물단체가 오히려 생명을 끊었다는 모순적 상황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동물을 죽일 정당한 사유일 리 없었고 법원 역시 이를 동물학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의사에 의한 반려동물 안락사는 어떠할까요? 이 역시 현행법 하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겠죠.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호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서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이른 형식적으로 수의사 면허만 있다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임의적 동물 살해를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그리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사는 전문가로서 동물의 질병 상태와 예후를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동물이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거나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락사는 하나의 의료적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기준을 상세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 동물의 복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왕립수의사협회가 제정한 수의사 행동강령에는 안락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수의사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와 성격, 다른 치료 옵션의 가능성, 치료 후 예후와 삶의 질, 치료 성공 가능성, 동물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고통 없는 죽음으로서의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 수의사협회 역시 안락사에 관하여 고통, 괴로움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동물의 건강이나 복지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등 자세한 정책을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수의사의 안락사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락사는 동물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당화될 것,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전제될 것, 보호자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할 것, 그 과정은 인도적이어야 할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동물의 고통 정도 평가 지표, 예후 판단 기준, 보호자 상담 프로토콜, 안락사 시행 방법에 대한 표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수의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권익도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반려동물 안락사 문제는 단순히 법적 기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의사, 수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법률가, 윤리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락사 문제가 참 사회적인 그런 좀 논란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보호소 등에서 아이들이 보호소에 들어오고 10일 정도가 지나면 안락사를 많이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도 안락사 없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몇몇 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강조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의견은 윤리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는 동물이며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인 복지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도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동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도시 내에서 인간과 길고양이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윤리적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고양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길고양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은 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는 일환으로서 길고양이들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길고양이들이 도시 생태계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도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도시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적 관점에서는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동물 복지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마 길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너희 집에 전부 데려가 집에서 키워라 이런 말일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길고양이 밥을 주는데 어떤 연세 지긋하신 그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젊은 사람, 고양이가 그렇게 좋으면 밥을 주는 게 아니고 당신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면 되잖아. 고양이가 좋으면 당신 집으로 데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길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도시 내에서 동물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길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 내에서 길고양이들의 복지를 무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길고양이들은 도시 생태계의 일부이며 그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집에서 길고양이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관심의 문제입니다. 고양이들을 데려가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웃과 함께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대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모든 이웃이 동물 복지와 함께 사람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길고양이를 다 죽이거나 죽으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사회적 이슈입니다.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은 우리 사회의 일부이며 그들에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도덕적, 윤리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 복지는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입니다. 고양이를 포함한 동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혐오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이 동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물들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환경에서는 길고양이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생태계의 일부로 작용하며 그들의 존재는 우리와 도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동물 복지와 지속 가능한 동물 관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이해를 통한 변화로 혐오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적 인식을 통해 동물 복지 문제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굶기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잖아 굶기면 개체수가 조절된다는 의견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고양이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이는 고양이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며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고양이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약화되어 더 쉽게 죽을 수 있겠죠. 고양이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물 복지를 중요시하며 고양이에게 최소한의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이 개체수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양이들은 생존을 위해 더 공격적으로 변할 테고요. 쓰레기를 뒤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굶주린 고양이들은 생존을 위해 식량을 찾아다니며 쓰레기를 뒤지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이는 환경을 더럽히고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TN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한 후 다시 방사하는 TNR 프로그램.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중성화된 고양이는 더 이상 번식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감소합니다. 이는 인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먹이 주기.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 관리하면 고양이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양이로 인한 소음을 줄이고 쓰레기 문제를 관리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길고양이 관리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교육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양이 돌봄의 필요성과 TNR의 장점 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길고양이의 건강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서 동시에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면 질병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고양이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길고양이를 문제를 보다 인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겠죠.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문제 해결책으로는 길고양이의 번식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새로운 새끼 고양이의 출생을 줄이고 고양이의 인구를 통제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위한 모임 등을 운영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점검 및 중성화 수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양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고양이의 복지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고양이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으로는 고양이와 관련된 문제는 단일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정부, 동물보호단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우리는 모두 동물 복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길고양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사회의 일부인 길고양이를 단순히 내 집 앞에서 보기 싫다, 네가 데려다 키워라, 그러면 남한테 다 떠넘기고 몰아서 하는 것은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중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주민들 간의 관심과 협조와 소통을 통해 모두가 원하는 결과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길고양이 밥자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제가 해결해드린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서 길고양이 밥자리, 그러니까 급식소를 다 철거하겠다는 뭐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사님과 직접 통화하며 자초지종을 듣고 학교로 전화를 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치우라고 했냐, 또한 왜 그러면 길고양이 급식소를 치워야 되며 무슨 이유에서 그러한 지시를 내렸냐 했더니 학생들 중에도 길고양이를 밥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 학생들의 민원이 들어왔고, 또 일반 주민들 중에 대학을 산책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보시고 뭐 좋게 보지 않으셔서 그런 민원을 넣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학생들 인성을 가리키고 교육을 시켜야 될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치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기에 캔맘과 협의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와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협의를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좀 더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 물론 지금도 그 캔맘님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더더욱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길고양이 급식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오는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도 시행하여 작년에도 아이들을 중성화 수술을 했고, 중성화 수술이 안 돼 있는 길고양이는 올해 구에서 실시하는 중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성화 수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협의를 했고, 결국 그 캠퍼스 내에 있는 4곳의 급식소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모 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에서 그 큰 공원인데 그곳에 좀 길고양이 겨울집과 그 급식소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또 봄이 되면서 뭐 풀을 깎는다든가 아니면 잣나무가지를 치면서 보니까 좀 우후죽순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길고양이 급식소에 개고장을 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SNS에 그 캔맘분들이 올리셔서 이슈가 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곳에 직접 밥을 주시는 또 우리 캔맘분이 저한테 SNS로 그 문의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해결을 할 수 있고 여기에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있겠느냐 문의를 주셔서 제가 또 통화로 또 우리 캔맘분과 또 통화를 했고, 또한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이런 방법으로 시와 협의를 해볼 텐데 우리 캔맘분들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우리 캔맘분과 먼저 협의를 했고요. 캔맘분께서 그렇게 따라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학교 관계자들과 다시 학교가 아니죠. 시청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왜 이렇게 개고장을 붙였냐, 또한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 공무원분들과 협의를 했죠. 그래서 4월 5일 날 추운 겨울에 설치한 겨울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4월 5일 날 우리 캔맘분들이 자신해서 모든 겨울집을 철거를 하겠다. 스스로 철거를 하고, 두 번째는 사람 눈에 잘 띄는 그런 급식소가 있다면 안 보이는 곳으로 구석으로 이동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 캔맘들 스스로 자정운동을 해서 너무 지저분하거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급식소가 있다면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아니면 보다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관계자분들도 그렇게만 해주신다고 하면 큰 문제 없이
길고양이 밥 주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터치를 하지 않겠다. 그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길고양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문세 노래 들으며 저는 그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단원 FM 88.7MHz이고요. 저는 길지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성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떠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턱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사랑하는 그대 내 곁을 떠나갈 적엔 그래도 섭섭했었나 나를 보며 눈물 흘리다 두 손 잡고 고개 끄덕여 달라 하기에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도 울었네 그대여